양팔 없이 품은 세상 저자 이범식 박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다소 출연을 하시고 현재 한국교통장애인 정산 지회장님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경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IT 복지협회장으로 계시는 이범식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불자 TV.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너무 장황하게 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강의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범식입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서 장엄사 이 자리에서 제가 특강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이라서 무척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다가 좀 떨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윤덕준 주지스님 그리고 곽철혁 신도회 회장님 여러분들을 불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다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하셨는데, 나머지 그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부분은 제가 살아온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즉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삶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삶의 의미이고 그 삶의 의미가 지금 현재의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삶의 의미는 나에 대한 불쌍함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불쌍함. 저는 1985년도 11월 23일 날 전기 공사 현장에서 22,900V 전기에 감전이 됐습니다. 여기서 농담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좀 공감이 좀 될 것 같아요. 85년도 이야기하면.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요. 85년도에 그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감전이 돼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를 깨우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자체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제발 좀 멈추게 해달라고 정말로 힘있게 빌었어요. 제발 고통 좀 멈추게 해달라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다친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픈 것 뿐이었습니다. 아픈 것. 그러다가 제가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거기 응급실 문을 탁 통과하면서 유리창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다쳤구나. 옷은 팔다리가 다 눌러붙어가 다 타버렸고요. 탄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 상태로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 상태로 병원 생활이 시작되고, 고맙게도 중환자실에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중환자실에서 내 육체는 그것을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고난이죠. 처음에는 양팔이 절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하는데 그것은 양팔과 절단할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퇴원해서 나가면 양다리라도 성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마저 절단하다니요. 다리를 절단할 때는 반신마취만 하더라고요. 반신마취만. 그래서 아래쪽만 마비가 됐지 위에 거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내내 저 울었습니다. 내내 울었고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전기톱 소리가 나요. 전기톱 소리가. 전기톱 소리가 윙 거리더만은 그 소리와 함께 뼈를 타고 진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진동이 탁 올라오면서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내 다리도 그냥 절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하면 푸른 초원을 달려가는 꿈을 꿔요. 그게 내 마음이었겠죠. 꿈을 꾸다가 가다 보면 가시덩굴이 그렇게 큰 가시덩굴이 나와요. 그렇게 막 찔려서 깨어나고 또 꿈을 또 들판을 달려가고 또 가시덩굴에 찔려서 깨어나고 그렇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삶의 동기를 가져다 준 것이 있어요. 나한테 삶의 동기를 가져다 준 것이. 맞추면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내 사인해가지고. 사람은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응? 꿈? 한자는 맞습니다. 한자. 한자는 맞아요. 꿈은 아닙니다. 꿈의 계시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연이잖아요. 니연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니연. 응? 우리가 여기 얼굴에 보면 눈썹 밑에 뭐가 붙어있죠? 눈 방금 누가 이야기했어요? 눈. 예. 그 눈의 눈이 아니고 눈이었습니다. 내리는 눈. 겨울 저녁에 이렇게 그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보고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바깥이 새하얗게 눈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바라보는 그 눈은 정말로 새하얗고 내 마음이 투영되다 보니까 진짜 힘이 들어 아름다웠어요.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22살 이범식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살아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어떤 세상인지는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 속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세상 자체는 보이는 것은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세상이었지만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냐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큰 간단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닦여줘야 되고, 이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가서 술 마시고, 왜? 술이라도 안 마시면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세상을 비춰버렸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패싸움도 하고, 뭐 가지고 패싸움 하냐고요? 술 먹으면 지정신이 아닌데 내가 팔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싸우고 보는 거지. 그러다가 길 가는 깡통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왜 쫓아가지고 그 차다가 넘어져가지고 앞에 대문이 다 깨먹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문을 닫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삽니다. 집에서 그냥 책이나 읽고 음악이나 듣고. 두 번째,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두 번째는 장남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장남에 대한 책임감. 91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2남 4녀의 장남이에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나뿐이었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비록 몸은 이렇지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가구골목 아시죠? 경산의 가구골목. 가구골목을 지나가는데 컴퓨터라는 놈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 저거를 내가 배워놓으면 집에서 앉아서 그냥 밥을 벌어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컴퓨터와 인연이 됐는 게 그때입니다. 그때. 하지만 컴퓨터를 배우려고 그래도 어디 배울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정사정 해서 어디 컴퓨터 학원을 한 군데 알아보고 가서 배우려고 그러니까 환경이 내한테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환경을 내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요. 내가 환경에다 맞춰야 돼.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배웁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아는 형님 회사에 취직을 해요. 총무하고 회계 담당자로 취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만지는 일밖에 없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출근해봐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못 여니까. 밥 때 되면은 누군가는 나한테 밥을 먹여줘야 되고,
때가 되면 누군가 나를 화장실을 들고 줘야 되고 그런 생활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가 얼마 뒤에 형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범씨가 우리 회사 사정이 요즘 좀 어렵다. 무슨 뜻입니까? 나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말이 그랬냐면 장애인이 돼서 밀려나본 경험이 있잖아요. 밀려나본 경험이. 그래서 내가 또 밀려나는구나. 내가 또 밀려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기가 찬 거예요. 너무도. 그래서 거기 회사를 관두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했는 게 컴퓨터 사업이었어요. 컴퓨터 조립해서 팔고 AS하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작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저 인생에서 전혀 다른 길로 얘는 나를 또 끌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돈 구하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돈 구하러 다니고 요것만 막으면 잘 될 거야. 요 위기만 지나가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의 것을 내일의 악마에게 팔아먹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금융권에서 빌려가지고 1금융권을 막고 흔히 우리가 돌려먹는다는 거죠. 카드를 빌려서 이 금융권을 막고 이 금융권을 그럼 카드를 막으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사채까지 끌어다 써야 돼요.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저는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가혹할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가혹할지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경험을 해봐야지만 이렇구나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인터넷 호스팅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돼서 책에 보면 나옵니다. 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거기서 사실은 제 길을 꿈꿨습니다. 정말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왜? 거기서 내가 살아야 하니까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녁에 6시 넘어서 사람들이 퇴근하면 내가 제일로 걱정하는 부분이 오줌 누고 똥 누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걱정입니다. 나머지는 걱정 없어요. 공부를 하락하면 하면 되고 그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만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점심 먹고부터 내가 물을 안 먹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떡합니까?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은 못 막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실례를 해놓으면 매제들이 쫓아오고 그런 일이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바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저녁에 택시를 타고 떠 내리니까 집에 불이 꺼져서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 있길래 엄마가 그래요. 시간 왔나? 밥 먹어야지. 하지만 집은 냉기로 가득 차 있고 밑에 두꺼운 이불 하나 깔고 이불 하나 덮고 본인의 체온으로 그 겨울을 나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했죠. 참. 내가 우리 엄마한테 참 너무 몹쓸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길을 그만두고 받았는 돈으로 빚잔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 보상금으로 산 건물도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비워줘야 됐습니다. 비워주고, 옛날에 살던, 여기 현대약국 뒤에 가면 학고방 있죠?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기가 내가 살던 곳으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학고방이라는 것도 온전치가 않아요.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출발해서 파산도 했고, 신용불량자라는 명예도 쓰고, 절망감을 안은 채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네 어떻게 살래? 저는 그 순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있을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구나. 정말로 이 순간에도 내가 몸이라도 멀쩡했으면 노가다를 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텐데 그것마저 내가 할 수 없구나.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아침이 되면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안에 좋은 소식은 없어요. 최고장, 안루장, 경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그리고 악몽을 그렇게 많이 꿉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리고 가위 눌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가위 눌림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를 지켜준 것은 엄마죠. 그것을 엄마가 옆에서 지켜줬어요. 제 세 번째 삶의 의미가 엄마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가 자포자기하면 엄마는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하죠. 이 학고방이라도 찾아서 엄마에게 돌려주자. 그러면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사실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지 관계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써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사람을 살아있게 해준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애써서 이루어야 할 것. 그것이 삶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느꼈던 그 생각, 그 자기 성찰, 그 사기 성찰을 통한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것을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두 번째, 아랫돌 빼서 윗돌 개지 마라. 그러면 넘어진다. 세 번째, 장애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돈은 사회적인 문제더라. 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 때는 비틀어서 바라보고, 희망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전진하자. 이렇게 저는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장애인 컴퓨터 방문 강사, 저는 아메이도 했습니다. 왜? 내가 애써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삶의 의의와 의지가 있는 사람 곁에는 항상 귀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귀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자포자기하고 자책만 하면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귀인들이 나타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회는 냉혹하다 그러지만 사회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리퀘스트에 나갔습니다. 사랑의 리퀘스트. 나가서 돈을 지원받고, 그리고 제가 벌어서 모은 돈, 저희 처가 보태준 돈 해서 그 학고방을 찾아서 엄마한테 돌려드렸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제3도 바뀌어갑니다. 제3도. 그때 당시에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하다가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신이 저희 아내를 보내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일어서고. 예. 저희 아내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 삶이 바뀝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들과 경쟁하는 삶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자. 제 인생 철학이 바뀝니다.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내가 돌려주자. 이런 의미에서 처음 시작했는 것이 컴퓨터 교육장이었어요. 왜? 컴퓨터는 내가 잘하니까요.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부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시간 날 때 교육장에서 장애인들 가르치고, 그리고 대구 교도소 가서 강의하고, 산재장애인 강의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컴퓨터 고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물론 저희 아내가 손발이 되어졌죠.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2008년도에 휴먼시아 임대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좀 더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틈틈이 부채 상환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신용불량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컴퓨터에서 제가 입력해놓은 문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차근차근 준비하여 내일을 대비하자라는 것이 2005년도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50대는 곧 지나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60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답답했습니다.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죠. 저희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된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찾아낸 것이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하자. 그래서 2011년도에 대구 미래대 야간을 시작으로 공부를 합니다. 전문대를 마치고 편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편입하는 학교를 제가 정했어요. 대구대학교 면접 당일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때 경쟁률이 3대1이었습니다. 3대1. 그래서 면접을 보고 돌아가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자체가 인고에서였습니다. 인고에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 안 되면 도대체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 시간을 수없이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발표 당일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합격이라고 딱 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에 5분 능선은 넘었다. 제가 대구대학교 입학을 제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장애인이 돼서 처음으로 내 힘으로 성취를 했어요. 그것을. 그 성취감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인생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해서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니까 성적 장학금도 받고, 성적 장학금. 저 장학금 받았습니다. 얘들 40명하고 경쟁해가지고 저 4등 했어요. 4등에서 저 성적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복수 전공을 직업재활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왜 복수 전공을 했느냐? 내가 여태까지 찾아왔는 것이 직업이다. 직업. 장애인에게 직업은 중요하다. 물론 비장애인들에게도 직업은 중요하지만
장애인에게도 직업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왜? 그만큼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직업재활을 제가 복수준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원에. 그러니까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재활에 진학을 해요. 제 네 번째 삶의 의미는 아내입니다. 아내. 제가 대학원 1학기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래서 참 많이 슬퍼했죠. 조금만 더 사시면 그래도 자식이 잘 되는 거 한번 볼 텐데. 이 박사학위 받는 것까지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부모는 그거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곁에 모시고 내려오는 길에 나를 따라서 이렇게 말없이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였어요. 그때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구나.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생각했죠. 아내가 나에게서 도대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좀 우매한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를 만나서 고생도 참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21년도 2월 19일 날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11년도에 대학 공부를 시작하고 11년 만에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문경대학교에서 지금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참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내린 새하얀 눈 속에, 그 투영된 나의 불쌍함이, 지금까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일찍 다쳐줘서 고맙고, 많이 다쳐줘서 고맙다. 이것이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아내한테 하는 말이죠. 여보, 당신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맙습니다.